평생 중화 사상을 믿고 한국을 매일 무시하고 한국은 우리 중국의 속국이다. 한국은 우리 중국을 넘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며 한국을 비난하는 사람이었던 베이징대 교수가 갑자기 교수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발견한 역사적 비밀이 중국 정부를 분노하게 만든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 중국 교수의 용기 있는 선택이 동아시아 역사학계를 뒤흔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진실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밍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대학교 고고 유전학과 교수였죠.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중국 고대사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5000년 중화 문명의 위대함을 배우며 자랐어요. 우리 한족이야말로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제 정체성 자체였죠. 저희 집안은 대대로 학자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역사학자셨죠. 어릴 때부터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우리 문화가 얼마나 오래되고 찬란한지 들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고구려나 백제 같은 고대 국가들은 그저 중국의 지방 정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한국 학자들이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도 우스꽝스럽다고 여겼죠. 심지어 그들을 역사 도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베이징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국 정부의 동북 공정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사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학술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었죠. 저는 그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와 역사를 지키는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동료 교수들도 저를 애국적인 학자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학교에서도 저를 모범 교수로 추켜 세웠죠. 학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중화민족 기원론이라는 제 연구 주제는 정부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연구비도 넉넉하게 나왔고 해외 학회 참석 기회도 많았죠. 그때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연구가 진리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한국인들이 우리 역사를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그들의 야욕을 막아내는 파수꾼이라고 여겼죠. 제가 쓴 논문들은 중국 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고대사에 대한 제 견해는 많은 중국인들의 자부심을 키워주었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했죠.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할 때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중국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 리밍도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에게 남편 자랑을 하곤 했죠. 하지만 그런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2019년부터였습니다. 랴오닝성에서 대규모 고구려 유적 발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였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죠. 처음에는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구려가 중국사라는 걸 확실히 증명해낼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발굴 작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랴오닝성 발굴 현장은 정말 규모가 컸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진이 투입되었고 최신 장비들이 총동원되었어요. 저는 매일 현장을 누비며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구려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대형 고분들이 줄지어 발견되고 있었거든요. 정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문화부 장관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할 정도였죠. 언론들도 연일 취재진을 보내왔습니다. 발굴 초기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고분의 규모도 웅장했고 부장품들도 화려했어요. 언론들도 연일 보도하며 고구려의 중국사 귀속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죠. 저 역시 곧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동료들과 축배를 들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벌써부터 승리의 논문을 구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이 이상했습니다.
중국 한나라 양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유물들과 거의 똑같았죠. 도자기부터 장신구까지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역적 특색이라고 생각했어요. 변방 지역이니까 중앙과 다를 수도 있다고 자위했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유물들이 같은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고분 벽화였습니다. 그 벽화들은 평양 근처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고분 벽화들과 완전히 동일한 화풍이었어요. 심지어 그려진 인물들의 복식까지 똑같았죠. 이건 명백히 같은 문화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지로 해석하려고 해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DNA 분석 결과를 받아보고부터였어요. 고구려 지배층의 유전적 마커가 현재 한국인들과 거의 일치하는 거였습니다. 99% 이상이었어요. 이건 명백히 같은 민족이라는 뜻이었죠.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백제와 신라 관련 유물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다는 점이었어요.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발견된 백제 관련 유물들의 DNA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한국인들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한반도 기원의 민족이라고 말입니다. 연구팀 회의에서 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다들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온 동북 공정의 기본 전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가 옳은 것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베이징으로 올라오라는 거였어요. 가보니 고위 관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제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사라고 발표하라는 거였어요. 과학적 증거가 뭐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학자로서 거짓을 발표할 수는 없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국가 기밀이라며 연구 결과 공개를 금지했어요. 논문 발표는 물론이고 학회에서 언급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평생을 바쳐온 학자로서의 신념과 조국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했죠. 며칠 뒤부터는 더 구체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팀이 해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동료 교수들이 하나둘씩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안 하더군요. 학교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연구를 중단하고 다른 주제로 전환하라는 거였죠. 학과장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했어요. 애국심이 있다면 국가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학생들마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한국 스파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암묵적인 위협이 들어왔어요. 아내는 매일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도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고 온다고 했어요.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리밍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는데 의사가 간암 진단을 내렸어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였죠. 의사는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베이징 최고의 병원들에서 모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압박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아내는 병상에서도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라고요. 자신 때문에 평생의 신념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내의 생명과 학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극한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박준호 교수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그는 제 연구를 존경한다며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면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를 그렇게 미워할 법한 한국 사람이 도움을 준다니 말이에요. 혹시 함정이 아닌가 의심도 들었죠. 하지만 그의 메일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박준호 교수는 계속해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아내 치료가 가능하다는 회신과 함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저희 가족의 생활비까지 걱정해 주었죠. 한국 고고학계에서 모금을 해서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국경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도움을 주려는 그 마음의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일반 시민들까지 저희 가족을 위해 성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였죠. 인터넷에서 저희 이야기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중국 교수가 진실을 말하려다가 탄압받고 있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국이 문제였어요. 중국 공안에서 제 여권을 압수했거든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거죠. 가족들과 의논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딸아이도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자고 했어요. 박준호 교수는 한국 정부에도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비자 발급을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한국 언론들도 저희 상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중국 교수 가족의 인도적 입국을 지지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몰래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했죠. 박준호 교수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비밀리에 중국을 빠져나가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한국 언론과 시민들이 저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죠.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 가족을 안아주기도 했어요. 조국에서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학자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정말 극적인 대조였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고 있었어요. 최고의 의료진들이 아내 리밍을 맞이해 주었죠. 진료를 받아보니 중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의사는 성공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치료비 문제였어요. 병원비가 어마어마할 텐데 걱정하고 있었는데 박준호 교수가 모든 걸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국 고고학계에서 모금한 돈으로 치료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성금을 보내왔죠. 인터넷에는 저희 가족을 응원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병원 직원들의 친절함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간호사들은 저희가 중국어를 한다는 걸 알고 중국어로 된 안내서를 특별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음식도 따로 주문해서 가져다 주었어요. 아내가 입맛이 없어 할 때 고향 음식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저는 한국 사람들의 세심한 배려에 계속 놀랐어요. 아내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을 때 저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회복도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했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도 정말 훌륭했어요. 간호사들까지 저희를 친가족처럼 돌봐주었죠. 중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인간적인 따뜻함이었어요. 입원 기간 중에 한국 고고학계 사람들이 자주 문병을 왔어요. 김태준 박사라는 고구려사 전문가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 조상들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들의 역사를 부정해왔는데 오히려 고마워한다니 말이에요. 김태준 박사는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했죠.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어요. 더 신기한 건 병원 로비에서 만난 일반 시민들이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중년 남성분은 자신의 아버지도 한국 전쟁 때 중국과 싸웠지만 학문하는 사람은 다르다며 응원해 주었어요. 정말 놀라운 포용력이었죠. 한국 시민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병원 앞에는 저희 가족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타났어요. 꽃을 가져오거나 편지를 전해주는 분들도 있었죠. 어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중국군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진실을 말하는 교수님은 존경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개인의 과거를 넘어서 현재의 진실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성숙함을 느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 대학생들의 방문이었어요. 서울대 고고학과 학생들이 단체로 문병을 와준 거예요. 그들은 제게 중국어로 쓴 편지를 주었습니다. 교수님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젊은 세대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반면 중국에서는 계속 비난이 쏟아졌어요. 인터넷에는 저를 매국노라고 부르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받는 따뜻한 환대가 모든 것을 상쇄해 주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내도 점점 회복되고 있었고 딸아이도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내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연구 결과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박준호 교수가 서울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어주겠다고 했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학 등 세계 유수 대학 교수들을 초청하겠다고 했죠. 저는 떨렸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는 모든 인류에게 있으니까요. 준비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서울대 연구진들은 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었습니다.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더 보강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었죠. 김태준 박사는 한국 고대사 자료들을 추가로 제공해 주었어요. 저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한국 측 증거들을 정리해 준 거였죠. 학술대회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국내외 기자들도 가득했죠. 회장 밖에는 저를 지지하는 시민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한반도가 기원이며 중국 동북 공정은 역사 왜곡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발굴한 모든 증거들을 공개했죠. DNA 분석 결과부터 시작해서 유물 분석, 벽화 연구까지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구려 지배층의 유전적 마커가
현재 한국인과 99% 일치한다는 부분에서는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거든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과학은 정치보다 강하다고요. 발표 중간에 중국에서 온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조국을 배신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 뿐이라고요. 학자로서 거짓을 말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러자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가 끝나자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대부분의 교수들이 제 연구를 지지해 주었어요.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주었죠. 옥스퍼드 대학교 고고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연구야말로 진정한 학문이라고요. 도쿄대학 교수도 일본 학계에서도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고무적인 반응이었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CNN과 BBC 등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교수가 고구려 한국 사설을 주장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돌았어요.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저를 학문의 자유를 지킨 용기 있는 학자라고 평가했죠. 국제학계에서도 지지 성명이 이어졌어요. 심지어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저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반발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외교부에서 공식 성명을 내며 저를 국가 반역자라고 규정했어요. 베이징 대학교에서는 저를 즉시 해임시켰죠. 중국 언론들은 연일 저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들까지 매국노 가족이라고 매도했어요. 정말 슬픈 일이었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내 젊은 학자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실한 역사 연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인터넷에 올라왔죠. 물론 곧 삭제되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일본 학자들까지 한국 고대사의 독립성을 지지한다고 나섰습니다. 제 발표가 있은 지 몇 주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저에게 학술 자유수호 공로상을 수여하겠다고 연락해온 거예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 용기를 인정한다는 거였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국노 취급받던 제가 국제적인 상을 받게 되다니 말이에요. 아내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했어요. 시상식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특별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어요. 아직 중국 국적이었지만 중국 여권은 무효 처리된 상태였거든요. 한국 정부의 배려가 정말 고마웠죠. 외교부에서는 저를 한국의 자랑스러운 거주자라고까지 표현해 주었어요. 파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중화 사상에 빠져있던 일개 교수에 불과했어요. 그런 제가 이제 국제 무대에서 상을 받게 되다니 정말 신기했죠.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실을 선택한 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시상식장에는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을 때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습니다. 저를 지지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했죠. 특히 한국에서 온 박준호 교수와 김태준 박사의 모습이 보였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문은 국경을 넘어서야 하고 진실은 정치보다 소중하다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국사이며 이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죠. 회장에서는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옳은 길을 걸어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 후에는 각국 학자들과의 만남도 있었어요. 영국 옥스퍼드 교수는 저에게 객원 교수로 와서 강의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어요. 전 세계가 저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한국으로 돌아오니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영주권을 제안해왔습니다. 특별 기여자로 인정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는 거였죠. 고려대학교에서도 교수직을 제안했어요. 한중 고대사 연구소를 새로 만들어서 책임자로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이렇게까지 환대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온 분들도 있었죠. 어떤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덕분에 우리 역사가 인정받았다고요. 정말 고마운 말씀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제자들이 비밀리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스승님을 존경한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속마음은 저를 지지한다는 거였어요. 일부 젊은 교수들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진실한 연구를 계속해달라고 격려해 주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의 한 대학생이 보낸 편지였어요. 교수님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자신도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고 싶다고 했어요.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수로 부임했어요. 한중 고대사 연구소 소장으로도 임명되었죠. 제 첫 번째 임무는 동아시아 고대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서 말이죠. 마침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대규모 국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예요. 전 세계 언론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최종 입장을 밝히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정말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CNN, BBC는 물론이고 중국 언론들도 와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형제이고 중국과 한국도 이웃이라고요. 하지만 역사는 진실로 써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고구려는 한국사이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했죠.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정한 동아시아 평화는 진실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도 있었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국은 소중하지만 진실은 더 소중하다고요. 한국에서 진정한 학문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동아시아 고대사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죠. 중국 기자가 다시 물어봤어요.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또 다른 기자는 제 가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딸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딸아이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고요. 진실을 말하는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죠. 실제로 딸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아빠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했어요. 정말 고마운 딸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연일 저의 발언을 대서특필했어요. 시민들도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었죠. 인터넷에는 저를 응원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네티즌들도 저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물론 곧 삭제되었지만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정착도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한국 영주권을 받았어요.
딸아이는 이제 한국말을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했죠. 한국 이름도 지었어요. 저는 장한민, 아내는 이은희, 딸은 장혜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식 이름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의미 깊을 줄은 몰랐어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후회하는 건 없느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죠.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만약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과학은 국경을 넘어선다고요. 진실 앞에서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학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학문은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고요. 진실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라고요. 모든 인류의 공통 자산이죠. 앞으로도 저는 이 신념을 갖고 연구에 매진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과학이 정치를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